자, 이번 시간은 금지행위인데 이번에 이 금지행위가 좀 개정이 됐죠? 바뀐 건 아니고 추가된 게 있어요. 추가된 게 있어요. 그 금지행위가 법의 33조예요. 33조는 원래 33조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항과 2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3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이게 총 10가지. 8가지였다가 2가지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뭐 집값 담합행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부르고, 이번에 이게 신설되었고, 여기 2가지가 신설되었고, 자, 먼저 33조 1항이 이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 시작합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는 것이 법의 33조의 1항이라 이거죠. 33조 1항은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우리 개공일 땐 임등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금지는 임금, 주상전하 이거죠. 소공은 자격정지. 소공은 줄 게 자격정지밖에 없잖아요. 행정형벌은 별도예요. 1, 2, 3, 4 판매 명수라고 읽어요. 1, 2, 3, 4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5, 6, 7, 8, 9 관직상투, 꾸, 단. 이제 왜 구냐면은 6번에 2개가 들어있거든요. 총 여긴 6가지입니다. 6가지. 관직상투. 직과 쌍이 하나에 들어있어. 6번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잔치상도 꾸단.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직접 거래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이다. 이거고. 소공이가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했다. 매는 여기 있어. 매 여기 있습니다. 자격정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금지행위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판부터 시작합니다. 자,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써 있는데 이 중요사항이 뭔지는 묻지 않아요. 예를 들면 1번 근저당권이 있는데 거기에 전세계약을 중개해요. 그럼 근저당권을 설명해야죠. 근데 근저당권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하였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또 그 밖의 방법은 어떤 하자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1이다. 판.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1번은 판례인데 개공과 매도인이 둘이 짜고 매도 가격에 비해 무척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아요. 땅을 팔고 그 차익을 둘이 취하였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였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금지행위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면 땅값은 떨어지고 사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중개했다면 중요사항을 속인 거죠. 거짓된 언행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자, 2번째 갑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그럼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데 특이한 규정이죠.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면 형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토지 건물을 사고팔고 하는데 이게 왜 위반이냐 이거지. 우리 직업은 중개업이니까요. 중개업이니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중개를 하고 중개 보수를 받을 일이지 내가 직접 매매업을 하면은 투기 우려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만 가지고 이거 금지하는데 좀 과한 규정이다. 과한 규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뭐 이런 걸로 형벌까지 가냐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삭제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우리 시험까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그대로 풀면 돼요. 토지의 매매업, 건축물의 매매업,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업은 다 금지로 풀면 돼요.
토건, 입광공. 특히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매매업도 다 금지행위예요. 그럼 금지행위가 아닌 쪽으로 내는 방법은요. 건축, 자재의 매매업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매매업은 금지행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주로 금지행위 쪽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다 금지행위다. 자, 2번 받고, 자, 3번. 세 번째는 이게 명자로 외우는 건데 원래 이게 이 문장이 쭉 이어지는 문장이지만 제가 일부러 두 개로 나눠놨어요. 나눠놨고 첫 번째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자는 현재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복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자가 이 땅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찾아가서 내가 당신 땅 팔아줄게. 그리고 복비 5천인데 내가 반만 받을게. 그렇죠? 땅 주인이 솔깃하죠. 그래서 잘 팔아주시오. 근데 A가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내가 증이 없는데 내가 뭐 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그러시냐고 하면서 나도 이해한다고. 나도 그렇다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가 이제 상대방을 차지하죠. B를 찾아서 매매를 도와줬어요. 얘한테 복비 받았죠, 이제. 복비 받았고, 이제 B한테 복비 달라고 그러는데, B가 마침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친구야. 공부하는 친구인데, A가 보니까 계약서에 자기 이름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치챘죠. 무등록 중개업자네? 눈치챘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 다 쓰고 당금 치를 때 A가 B한테 복비 달라고 그러니까 B가 뭐래요? A한테. 근데 보니까 사장님은 내가 좀 배웠는데 사장님은 3-3이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복비 안 주겠다는 얘기지? 3-3이더라고. 찌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A가 또 공부해? 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복비 못 받았어요, 지금. 복비를 못 받았어요. 점점 A는 이 바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요. 근처 누굴 찾아갔어요? 근처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개공인은 현재 개업한 지 석 달 됐는데 아직 계약서를 한 장도 못 썼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래서 좀 많이 슬퍼요. A가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 요즘에 많이 힘든다는 소식 듣고 왔다고. 내가 이렇게 계약 체결시켜가지고 데려올 테니까 사장님은 앉아서 그냥 계약서만 써.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에? 편하게 앉아서 계약서만 써. 우리 5대5야. 자, 얘가 갑이 뭐래요? 콜.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이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알아 몰라? 알죠.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당신도 처벌하겠다 이거야. 왜 처벌하냐?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였다. 무등록 중개업을 조장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이러면 처벌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라고 뜨면 이 그림을 떠올려요. 둘이 서 있구나.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았어. 1-1 금지행위. 두 사람 서 있잖아. 1-1. 또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 말은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물어와 이거죠. 앞에 거는 내가 물어올게 이거고 이건 네가 물어와 이렇게 하면은 너는 1-1 된다 이런 말이야. 얘는 3-3이고 주의할 점은 얘는 3-3이지만 얘는 1-1이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시험에 그대로 냅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또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면 금지행위냐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명까지 봤어요, 이제. 자, 네 번째는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다. 뭐 이 문장 어려운 문장 아니죠. 이런 것도 이따 나올 거예요. 개공이 중개 보수 300 받았는데요. 200을 더 받았어요. 더 받은 200은 감사비, 사례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중개 보수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 그래도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왜?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금제이니까. 이따 나올 것이고 또 개공이 보비 300 받았어. 근데 의뢰인이 이쁘대 막 선물을 주고 싶대. 선물을. 개공이 주지 마. 제발. 제발 주지 마. 저번에도 갔다 왔어. 제발. 뭘 자꾸 주려고 그래. 주지 마. 근데 의뢰인이 선물이래. 돈이 아니니까 받으래. 받았어. 위반인가? 네. 금품. 돈 받아도 위반이고 선물 받아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선물 받아도 위반입니다. 근데 1번은 뭐냐면 이게 그 중개 보수를 300 받아야 되는데 500 받았다고요. 그럼 처벌될 텐데 이 중개사법은 처벌 규정만 있지 이 초과 부분이 유효냐 무효냐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한 거예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중개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초과 범위는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러면 안 돼요.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일부 무효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중개보수 초과라는 것은 당연히 이 중개행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중개행위. 중개행위만 적용되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한 행위가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되게 잘 나오죠. 분양대행, 또 권리금 계약 알선 이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분양대행을 했다,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 근데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나와도 금제인은 아닌 걸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닌 걸로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예를 들어 개공이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 그럼 금제의가 아닌 걸로. 그 다음에 이거 판례인데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수표 받았는데 나중에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서 반환되었다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위반이다. 왜 그러냐? 받은 시점에서 이미 금제의는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이런 문제 나왔죠.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후 초과 부분을 반환한 경우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도 위반이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위반이다. 그 다음 4번은 분양권에 관한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보면은 아파트의 총 분양가는 5억이었다. 근데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아서 현재 계약금으로 5천을 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1차를 또 5천을 냈어요. 여기에 프리미엄을 3천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권을 을한테 매매했다는 거죠. 자, 매매했을 때 중개보수의 공식은 이래요. 중개보수 공식은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거래 금액이라는 것을 얼마를 산정해야 되느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는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즉 5억 3천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거예요. 그 개공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5억 3천짜리 집이 되지 않냐. 그럼 나는 5억 3천으로 보비를 받았지. 근데 판사님은 야, 이 거래금액이란 단어의 뜻이 뭐겠냐. 얘네 둘이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실제 얘네 둘이 주고받은 금액 얼마예요? 1억 3천을 주고받은 거죠. 1억 3천에 샀고 이걸 계속 중도금을 납입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이만큼을 거래금액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 5억 3천으로 보비를 받으면 보비 초과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일부 중도금이 납부된 분양권 중개했을 때 총 분양대금의 필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받으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기납번, 중도금의 필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보수를 받으면 금제의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판매 명수까지 보셨어요, 이제. 판매 명수. 이제
관직상투가 시작됩니다. 관직상투. 관직상투 꾸단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관직상투 꾸단. 자, 이게 관계법령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뭐 주택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택법이라고 내진 않아요. 주택법에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이 있는 증서다 이거지. 관련이 있는 증서. 관직상투 관인데 대표적으로 청약통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주택법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란 대표적으로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법에 나오죠. 뭐 주택상환사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게 나옵니다. 청약통장 같은 거예요. 이 청약통장 같은 거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증서예요?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인 거지 분양받은 게 아니지.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는 주택법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당신은 두 가지 하지 마라. 첫 번째, 매매 교환을 중개도 하면 안 돼. 또 직접 매매업을 해서도 안 돼. 두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금지 증서,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를 중개하지도 마, 매매업하지도 마. 지금 3-3 이 말입니다. 3-3. 그러면 딱지죠, 딱지. 딱지를 중개하지 마, 매매업도 하지 마. 딱지를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마.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대로. 그 다음 판례 있는데 이 판례가 뭐냐면 1989년에 나온 사건이에요. 1989년에 우리 분양권 있죠.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에 체결된 분양권. 이것이 이 위 금지되는 증서이냐 이거에 관한 대판인데 1989년이니까 꽤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온 판례가 이 판례가 나온 이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분양권인 상태에서 눈앞에 건물은 있어 없어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 거지. 눈앞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건물은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분양권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인 건 맞네. 그러니까 금지 증서지. 이거 위반이네. 그랬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금지 증서라는 것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같은 걸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임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 이미 체결된 거야. 이미 분양계약 체결되면은 앞으로 그대로 지어질 건물이지 않냐. 그래서 분양권은 이 금지정서에 포함되지 않는 장래 건축될 건물인 중개대상물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양권이 금지정서는 아니고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다 라고 했던 판례가 이 5번 금지행위로 인해서 나온 판례인 거예요. 그렇구나. 5번 알았고 6번 6번과 6-2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과 쌍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는 건 말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잖아요. 중개의뢰를 받았으면은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개공이가 이자와 직접 뭘 했다? 거래를 했다. 직접 거래했다는 것은 매매 같은 걸 했다 이거지. 이게 왜 위반이냐 이거지. 안 팔리는 집 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근데 이게 왜 사겠냐 이거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 간단하죠. 왜 사겠냐.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이익이 없으면 중개할 거고 이익이 있으면 내가 살고 이럴 수 있지 않냐. 그러니 결국 이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중개의뢰인과의 계약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함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거지. 그런 의미로서 매매를 금지한다. 근데 주의할 점은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하기 때문에 매매 또 교환 또 임대차를 모두 다 금지한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중개의뢰인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건 모두 다 금지입니다. 모두 다. 예를 들어 개공이가 임대 의뢰받은 주택을 임차였다. 그래도 금지로 문제 푸시한다는 거예요. 금지로 문제 푸시는데 이제 판례가 있는데
중개 의뢰인이 바빴나 봐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대리인을 보냈어. 대리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죠. 했더니 이제 개공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판사님, 이자는 대리인이지 중개 의뢰인이 아니지 않냐고. 중개 의뢰인은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 중개 의뢰인이 아니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뭐래요? 야, 걔가 걔야. 그래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것도 여전히 위반이다 아니다? 직접거래 금지행위 위반이다 이런 얘기지 이제. 그래서 중개 의뢰인은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금지가 된다. 그래서 개공이가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래도 금지행위 5라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자, 갑도 개공이고 을도 개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팔아주세요라고 을한테 중개 의뢰를 했다 이거죠. 을한테 의뢰했는데 을이 중개했어. 을이 중개를 하여 갑이 이걸 샀다 이거예요. 샀을 때, 자, 매매했을 때 이자 행위는 직접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닌 거다. 다른 개공의 중개로 샀지 않냐.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는 거야. 내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팔았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로 샀다. 이건 다 직접 거래가 아닌 걸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니까 저 의뢰인과의 계약이 무효는 아니다는 거야. 무효는 아니다. 이게 무효가 된다면 좀 어이없죠. 의뢰인이 개공한테 집 팔았어. 집 팔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 자체는 무효는 아니야. 다만 처벌될 뿐이지 이 말이지.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직접거래 다 있고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에 이익을 해야 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쌍방대리를 금지하며 처벌되는 거죠. 3-3으로 처벌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일방대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일방대리가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금지행위지. 쌍방대리. 근데 임대 의뢰인을 대리해서 임차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일방대리죠. 한쪽을 대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 이쪽을 시험에 잘 내고 있어요. 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집을 샀어요. 이건 대리인과 계약한 거잖아요. 이거는 임대 의뢰인을 대리해서 개공이가 임차 의뢰인과 계약을 했다. 이건 대리해서 이 사람을 대리해서 계약하는 일방 대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직상까지 봤어요. 이제 투. 자, 투는 투기 조장 행위인데 투기 조장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7과 7-2.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여기도 투기 조장 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이만큼이요. 이만큼을 묶어보면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않고 이전 등기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말은 미등기 전매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했는데 이거를 개공이 뭐 했다?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 그럼 니들이 투기를 하는 걸 내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간에 매매가 되었는데 B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시 C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거를 개공이 도와줬다는 거죠. 3자 합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등기는 요요하지만 미등기 전매했으면 너는 탈세를 했고 투기한 거잖아요. 내가 이걸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기 조장 행위다 이거죠. 투기 조장 행위로서 이제 3-3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은 갑이 이 B를 꼬셔요. 뭐라고 꼬시냐면 야, 이 집 사라. 사고 너 이자한테 계약금만 걸어.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 지급되기 전까지 네가 산 거보다 더 비싼 값에 이렇게 되팔아가지고 네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이렇게 등기 넘겨주고 내가 더 돈 벌게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매매계약서 썼지 이렇게 썼는데 중도금 날짜가 임박하도록 전매차익이 생길 만한 가액으로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중도금 이행을 못하면 계약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 B가 산 거보다 더 싸게 되파는 걸 도와주고 말았어. 그래서 이제 B가 열받아가지고 갑한테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래서 이제 고발해버렸지. 그때 이제 개공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는 투기 조장 행위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언제 이자에 투기를 조장했냐고. 이자는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주장했죠. 손해 주장. 저는 투기 조장 행위 안 했지요. 근데 판사님이 웃기고 있네. 그래도 투기 조장 행위 아니다. 이다. 이렇게 전매 차익이 전혀 없는 미등기 전매를 도와줬어도 투기 조장 행위다는 중요한 판례예요. 판례. 자, 아무튼 미등기 전매 중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 과외지구 안에서 분양권 못 팔잖아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이거의 매매를 뭐 했어요? 또 중개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투기를 조장한 행위가 되죠.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어도 투기 조장이 이 두 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 9번, 10번은 신설된 겁니다. 신설됐는데 자, 8번은 뭐냐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개공이가 주인공이죠. 개공이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 제3자, 저 집주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다. 자, 이게 뭐냐면은 가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 개공이 짜는 거죠. 개공이 어떻게 짰냐면은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옆 단지는 다 올랐는데 우리 단지만 안 올라. 지금 다들 열받았어. 지금 열받아가지고 단지 주민들하고 개공이랑 짜고 가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단지 주민입니다. 단지 주민이고 자,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가짜 매수인을 만들어요. 가짜 매수인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허위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값 올려가지고 1억씩 올려가지고 가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계약금도 주고받아요. 진짜 매매인 것처럼 꾸며요. 그런 다음에 개공이가 뭘 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실거래가 신고는 원래 이제 2020년 2월 21일 이전까지는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30일 바뀌었죠. 2월 21일부터 더는 이제 계약일부터 30일로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개정되는데 자꾸 너무 늦게 실거래가 반영되니까 그런 거예요. 30일 바뀌었는데 60일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의 개공인은 매매 계약하고 한 50일 정도의 거래 신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허위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거래 신고예요. 바로 즉시 거래 신고하면 자, 2월 달에 거래 신고했다. 그럼 3월 달에 국토부 실거래 홈페이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 건 늦게 거래 신고예요. 자, 2월 달에 지금 계약이 2월 21일 이전에 매매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가짜 매매들은 바로 거래 신고예요. 그리고 이보다 낮은 거래들은 지금 거래 신고를 계속 미룹니다. 다음 달, 그 다음 달 해도 되니까 60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가짜 매매 계약들, 실거래가 높인 것들이 바로 다음 달 국토부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반영이 되면 이 단지의 부동산이 집값이 오른 것으로 사람들이 외부인은 착각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매매들이 따라 올라오죠. 저 집 집값 뛰었다. 저 단지 하면서 막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값이 이제 오르죠. 이제 오르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서너 달 지나서 이 가짜 매매 계약을 다 해제시켜.
해제시키고 해제 신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우는 거죠. 그럼 이제 가격 높은 것들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값 띄우는 그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집주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3-3으로 처벌하겠다 이거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여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걸 이번에 신설했어요. 문장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꾸 이러면 돼. 꾸민다. 자, 9번은 뭐냐? 9번은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한다. 또 하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여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는 회원업소라고 불러요. 회원업소라고 부르고 여기 회원이 가입 안 하면 비회원업소라고 불러요. 이렇게 단체 구성원들을 갑과 을과 병이라 하고요. 뒤에 이제 300명 더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가입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A, B라 합시다. 비회원업소입니다. 우리 단체의 목적이 뭐냐? 비회원업소를 다 굶어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굶어 죽이느냐? 현재 B가 매물을 가지고 있어요.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자, 을한테 중개 의뢰를 합니다. 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근데 을이 우리 회원업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찾아보니까 얘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는데 마침 얘가 원하는 물건을 B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을은 이 B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공동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느냐? 우리 회원업소가 아닌 비회원업소 가진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하지 않는다. 공동 중개. 그래야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 또 하나는 이번에는 병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에요. 병이 가지고 있는 매물인데 자, 매수를 원하는 자가 A를 찾아왔어요. 집 사달라고. 그런데 얘가 찾아보니까 얘가 원하는 물건을 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A는 병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병이 연락하면 그래도 병은 이자와 공동 중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 구성원 이외의 여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3-3이다. 3-3. 꾸단. 한번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꾸단 3-3이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신설된 내용을 공부합시다. 33조 2항 이게 신설됩니다. 33조 2항이 신설되었다. 33조 2항 이번 제목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불러요. 업무방해 행위. 이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 등 일반인들에게 금지되는 규정이다. 그러니 집주인들이 안내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그 종이 붙이는 거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인 카페나 밴드나 또는 단톡방 이런 걸 이용하여 그들끼리 집값을 담아가고 개공들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공 등에 대한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없어요. 행정처분은 취소, 정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살림 정지 이런 거 같으면 수험생이 딱 좋죠. 살림 진짜 시험 볼 때까지 살림만 정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형벌만 3-3만 추가됐다. 그래서 33조 2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5가지 쭉 내려가 봅시다. 5가지. 33조 2항은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안내문이나 커뮤니티 이용하여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인데 집주인들이 저 계곡이 있는데 저 계곡이 얘는 말 잘 듣고 얘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중개 의뢰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죠. 집값 좀 올리고 싶은데 어지간히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담합해. 저 특정 계곡에게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특정 계곡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하는 거, 제한을 유도하는 거. 계곡이 업무 방해 행위잖아요. 업무 방해. 나 혼자 안 내놓는 건 안 말려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담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해주는, 또 현저하게 높게 중개해주는 특정 계곡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거. 간단해요. 1번은 쟤한테 내놓지 마. 2번은 쟤한테만 내놔. 말 잘 듣더라 이거지. 얘한테 내놓지 마. 쟤한테만 내놓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우리 단지 핫도그빵 만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죠? 다 불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우리끼리 뭐라고 약속해요? 우리 단지는 얼마 이하로 집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우리 단지는 얼마 이상으로 집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다 싸게 팔자는 얘기잖아요. 얼마 이하로 중개 의뢰해야 된다. 이런 건 신경 써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다음에 4번, 5번을 또 이게 묶어 정리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곡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 가격이 나중에 올라왔다 이거지. 이제 방해하는 거죠. 전화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 얼마짜리 올라왔던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방해하는 거. 은근히 협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강요. 강요는 아주 제대로 한 거죠. 너 망할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유도하는 거. 유도하는 거. 이게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 강요, 유도.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도록 강요하는 거, 유도하는 거. 높게 하는 거죠, 당연히. 높게 강요하는 거지. 낮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그 되는 거죠, 개그. 자, 이겁니다. 이 5가지가 바로 계곡 등의 업무 방해 행위다. 쟤한테 의뢰하지 마. 쟤한테만 의뢰한다. 얼마 이하로 집 안 내놓는다.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고 강요하고 유도하는 거.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번에 신설된 7가지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불러요. 교란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이번에 새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걸 지었는데 그게 바로 33조 1항 금지행위 8595. 아까 이거 꾸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업무 방해 5개. 이렇게 7가지를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 행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엔 이런 시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꾸단 더하기 5개 고릅니다. 꾸단 더하기 5개. 자,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설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에서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 제한한다. 단체 구성은 이외적으로 공동 중개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업무 방해 5가지. 자, 5가지는 쟤한테 의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쟤한테만 의뢰하자. 잘 팔아주는 계곡한테 얼마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한다.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고 강요하고 유도하는 거 하지 말자 이거죠. 7가지가 바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또 도입하였느냐. 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고센터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에 다 신설된 겁니다. 신고센터.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 신고센터는 누가 만든대? 아하, 국토부 장관. 여기 중요하고요. 국토부 장관은 이 방금 읽었던 교란행위 7가지 교란행위 꾸단 더하기 5개 7가지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 설치 운영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을 하는데 귀찮잖아요. 귀찮잖으니까 간곡감정원에 위탁한다. 이번에 간곡감정원에 위탁한다고 저번에 한 두어 달 전에 입법 예고를 했어. 일단 대통령령, 국토부령 입법 예고 했는데 협회에서 대거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감정원이 우리를 직접 조사하고 막 이럴 건데 우리가 협회가 감정원 밑에 있는 거냐 뭐 이런 반발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거 치우라고 당장 뭐 없애라고 막 그랬는데 결국 통과는 됐는데 통과될 때 감정원 위탁하는 거 통과됐지만 감정원은 그 권한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신고센터 일만 하는 거예요. 신고센터 일만. 예를 들면 밑에 나오겠지만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거예요. 신고받고 교란행위 신고받아서 지울게요. 교란행위 신고받아서 이제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조사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조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하지 않고요. 신고받아서 바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고 이쪽에서 조사한 거를 이쪽에다 통보해주면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국장한테 이걸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것도 없고 조사하는 권한은 없고 서로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신고받아, 그다음에 조사 조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쪽을 받으면은 이것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하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야. 다시 올라갑니다. 7가지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신고센터 설치 운영한다.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감정원에 위탁한다. 자, 감정원은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뭘 정하여? 운영 규정, 국장 승인. 우리 승인 앞에 항상 국장이에요. 운영 규정, 국장 승인. 변경하고 싶을 때 역시 국장 승인 하더라. 됐고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교란행위 신고의 신고 접수와 상담, 그 다음에 신고사항 확인,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절차인데, 이번에 절차가 이제 하위법령으로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건데, 자, 차례대로 볼게요. 1번, 신고센터에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서면 제출하세요. 이렇게. 서면 제출하세요. 이제 신고서 내라는 얘기인데, 신고자, 피신고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교란행위의 발생일시, 장소,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참고의 인적사항이다. 신고인 인적사항과 발생일시, 장소,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증거자료 이런 걸 내세요. 내면 신고센터는 2번,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를 요구하세요. 조사 조치를 요구하세요. 이제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조사 조치 요구를 받았잖아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한 다음에 완료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서한테 통보하세요. 이런 거 이제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첫 시험입니다. 우리 10일 이내에 통보하세요. 그럼 이제 신고센터는 4번 시도지사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 통보받은 것을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에 신고사항 접수 처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세요. 이게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죠. 여기는 10일 이내 이러면 안 돼. 다음 달 10일까지. 이달치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다. 자, 신고센터도 올해 우리 첫 시험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정도 하십니다. 이 정도 하시고, 금지행위 33조 1항의 금지행위와 33조 2항 금지 신설된 거, 그 다음에 우리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가 꾸단과 5가지, 이걸 방지하기 신고센터 설치 운영, 국토부 장관, 감정원, 그 다음에 절차, 이쪽을 보시면 되겠다. 자, 금지행위를 마치겠습니다.